네, 경제 현안을 좀 쉽게 풀어보는 시간 경제 읽기 시작합니다. 예,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달 7월 소비자 물가가 2.1% 올랐습니다. 네. 이 정도 수치가 어느 정도인 건지 궁금하고 네, 왜 네. 오른 건지 궁금하네요. 일단 뭐 2% 상승률은요, 뭐 한국은행이나 아니면 정부가 이제는 추진하고 있는 또는 생각하고 있는 2% 물가에 근접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안정적으로 사실상 상승률이 기록하고 있다라고 는 보고 있는데 예. 다만 이젠 품목별로 크게 오른 것들이 있다 보니까 네. 좀 걱정스러운 거죠. 대표적인 게 가공식품과 수산물인데 가공식품 물가가 4.1% 올랐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공식품으로 얘기하느냐? 예. 여러분이 많이 드시는 빵. 예. 빵 가격을 봤더니 6.4% 올랐고요. 네. 커피 많이 드시잖아요. 네. 저도 커피 많이 먹는데 이게 15.9% 아, 올랐거든요. 너무 올랐는데. 많이 올랐죠. 네. 근데 이게 가공식품은 그 원인은 결국에는 출고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럼 출고가는 뭐냐? 결국에는 원자재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기상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출고가 자체가 이제 높아진 측면이 있고 예. 수산물도 높아졌습니다. 7.3% 이제는 물가가 상승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네. 또 식품인데 뭐예요? 고등어입니다. 아, 맛있어. 고등어가 네. 12.6%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 등푸른 생선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울상일 텐데 그래서 수산물과 가공식품이 올랐다. 거기에는요 공통점이 있죠. 먹거리 물가입니다. 예. 예, 먹거리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2% 물가가 연속 두 달 연속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평가해 봅니다. 예.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기록적인 폭염이 물가 상승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네. 이번 주말이 또 말복이거든요. 맞습니다. 말복이 끝나면 더위가 또 좀 누그러질 텐데 네. 그렇다면 물가도 좀 잡힐까요? 예, 저는 일단 폭염이 만약에 이대로만 끝난다 그러면 뭐 저는 물가는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믿을 수는 없는 게 예. 지금 이제 물가 아시겠지만 폭염이라는 게 예. 기상이유라는 게 사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맞아요. 특히 채소류 물가가 전 눈에 좀 띄었어요 이번에. 왜 7월 소비자 물가 왜 그러냐면 채소류 물가가 하향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졌어요. 그런데 왜 채소류 물가가 떨어졌냐라고 본다 그러면 이게 물가라는 건 전년 동월 대비해서 얘기합니다. 작년에 많이 올랐거든요. 아, 이 기저효과죠. 예. 그러니까 작년에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에서 봤을 때 일단 좀 하향한 거지. 이게 전월 대비로 보면 크게 올랐고요. 아, 예, 예. 근데 이제는 이 채소류도요. 품목별로 보면 또 크게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시금치가 13.6% 올랐거든요. 그러면 기저효과가 있는데 작년에도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3% 올랐다는 예. 얘기는 정말 많이 올랐다. 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네네. 열무도 마찬가지입니다. 10% 넘게 올랐고 그다음에 수박이요. 21%는 올랐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폭우 때문에 또 수박 가격이 크게 올라서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지금 수박 하나 사려고 해도 너무 비싸요. 네, 3만 원이 예. 넘어가니까 한 맞아요. 통에 예.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런 채소류 가격에서 계속 오르고 있고 예. 그래서 폭염 영향이 역시나 가장 컸다. 그래서 이 기상 이유가 좀 사라진다 그러면 그나마 좀 안정된 가능성이 있으나 예상대로 될지는 뭐 지켜보셔야 그러네요. 되겠습니다. 아, 김밥에 시금치 뺄 수도 있겠어요. 예, 비싸니까. 예. 7월 21일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되기 시작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받으셨어요? 받았습니다. 다 쓰셨어요? 아직 안 썼습니다. 아직 안 썼어요? 네, 좀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많이 쓰면 7월 소비자 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나 보죠? 네, 일단 7월 물가입니다. 이번에 통계청이 발표했던 것은 예. 근데 이제는 소비 쿠폰은 7월 21일부터 사실 풀렸거든요. 예. 그래서 뭐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았을 거다. 한 10일 정도네요. 예, 예. 조금 이제는 영향은 미미하게 좀 미쳤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시간이 갈수록 아마 물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특히 외식 물가에는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고 다만 제가 걱정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소비 쿠폰이 풀렸습니다. 네.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이 예. 이걸 의식해서 물건값을 아니면 올려? 판매 가격을 올리시는 분들이 이제는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소비 쿠폰 풀렸다고 해서 갑자기 이제는 판매 물건이라든지 뭐 음식값을 높게 잡으면 이게 계속적으로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 정부가 또 소비 쿠폰을 하고 싶어도 어. 물가의 압박이 온다는 걸 증명이 되면은 사실 이제는 유동성을 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 분들이 혹시나 이 뉴스 프로그램 보고 계신다 그러면
그냥 있던 그대로 가격, 맞아요. 예. 가격 그대로 소비 쿠폰 있다고 해서 더 올리지 마시고 예. 그래서 물가에 좀 안정하는데 좀 이바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또 올리시면 동네 사람 분이신데 네. 믿음이 또 안 가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저 이런 이야기도 들었던 게 이런 재난지원금 같은 게 풀리면 네. 그 한우 가격이 뛴다 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쿠폰으로 소고기 먹자 네. 이런 이제 흐름이 가기 때문인데 역시나 한우 가격 상승이 눈에 띈다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이게 앵커님이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과거 사례, 우리 사례 연구를 좀 한다 그러면 네. 코로나 시대 때 재난지원금을 풀었었습니다. 예. 그때 한우 가격이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찾으시는 거죠. 예.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사실상 내 소득으로서 먹지 못하는 거 맞아요. 이번에 이제 예. 돈이 들어왔으니까 마치 누가 사주듯이. 맞습니다. 그 평소에 못 먹었던 거 한번 먹어보자. 그래서 이제 한우 소비가 좀 늘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가 늘면 공급은 그대로인데 당연히 가격은 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난 그 과거 재난지원금 나왔을 때 한우 가격이 좀 올랐었고 현재도 사실 지금 한우 가격은 좀 오르고 있습니다. 한우 가격이 4.9% 올랐거든요. 그래서 뭐 소비 쿠폰이 아마 시간이 갈수록 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보고요. 특히 이제 소비 쿠폰 아시겠지만은 추석 연휴 때도 쓸 수 있거든요. 예. 만약에 남아 있다 그러면 예. 그럼 추석 연휴 때 성수기입니다. 정말 한우 엄청 사시거든요. 그때 아마 예. 한우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예. 측면이 좀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미리 받으신 분은 소비 쿠폰을 계속 쪼개서 쓰셔야지 추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요번에 카드사가 네. 8월 달까지 소비 쿠폰을 다 쓰면 네. 행사를 하고 있어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8월 달까지는 다 써야지 이런 분들이 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혹시나 모르신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면 8월 달까지 여러분 소비 쿠폰을 전액 다 쓰시면 알아서 카드사들이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뽑아서 5만 원짜리 주고요, 예. 뭐 1만 원짜리 상품권 주니까 이런 정보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다 주는 게 아니고 이벤트에 그 당첨이 네, 당첨이 돼야지 주는 겁니다. 줍니다. 네, 맞습니다. 월세 전세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조금씩 다 올랐나 보죠? 네, 월세 전세가? 맞습니다. 예. 지금 뭐 아시겠지만 627 대책 나오고 나서 예. 지금 시장에서는 매물이 좀 잠기고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는 갭 투자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잘했다고 봐요. 그래서 갭 투자 수요가 없다 보니까 전세 끼고 물건을 사거든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전세 끼고 사다 보니까 전세를 계속 공급하는 예. 입장일 겁니다. 근데 이제 갭 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전세 공급이 좀 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에 대한 수요는 그대로고 예. 공급이 주니 이 전세 가격이 좀 뛸 수밖에 없고 또 하나가 이게 전세 가격이 막 오르잖아요. 예. 그럼 이제는 또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또 월세로 또 향하십니다. 예. 그래서 월세 가격도 덩달아서 지금 오르고 있는 추세다. 예. 그래서 전월세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고요. 실제 이번 통계도 잡혔습니다. 전세는 0.5%, 월세는 1.1%. 예. 근데 원래 추세적인 흐름이었고요. 네. 아무래도 추세적인 흐름에서 627 대책이 또 영향을 앞으로도 더 줄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전망이고요. 아마 지금 전월세 사시는 분들은 좀 고심이 좀 깊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히 고심이 깊어집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게 이제 뭐 전세나 월세 수요자 분들은 집을 구하기가 더 어렵잖아요. 네. 이런 뭔가 악순환되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바라보시고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저 개인적 생각은요. 예. 정부가 밀고 나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런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때 특히 이제는 지지난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던 이유가요. 실제 이제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나서 잦은 수정이었거든요. 근데 예. 낮은 수정을 했던 이유가 뭐 했더니 시장에서 이렇게 반응한다더라.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뭐 갭 투자 못하게 한다더라. 아니면은 전세에 대해서 뭐 물량이 좀 줄어서 가격이 뛴다더라. 그러면 이거 가지고 또 시장에서 들썩이면은 정부가 또 후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망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 생각은 일단 시장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지켜보는 게 가장 상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좀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일단 전세 매물이 한 달 사이에 2.6%도 감소됐다 이런 예. 통계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세 가격은 어쩔 수 없이 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공급 자체가 안 돼요. 일단 신규 물량 자체가 또 많이 줄어 있거든요. 내년도에 이제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10,000가구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는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뭐 신규 주택에 대한 가격도 아파트 가격이 뛸 수밖에 없고 신규 주택이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전세 물량도 줄어요. 그래서 가격이 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차피 기조적으로 전월세 가격은 오르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올랐다, 뭐 전세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런 것 때문에 또 이번 627 대책 대출 규제 정책을 또 풀어주거나 예. 이걸 또 변동하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럼 그렇지. 아. 그럼 이제 정부 정책을 못 믿게 되고 이게 예.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정책을 뽑았다, 정책을 제시했으면은 어때 일단은 지켜봐야 되거든요.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는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우리 주식 시장은 지난주와 비교해서는 어때요 오늘? 주식 시장은 솔직히 이제는 그러니까 상승하고 있었는데 네. 그 상승폭을 많이 줄었습니다. 예. 그거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아시겠지만은 세제 개편안 발표하고 나서 시장에 실망 매물이 엄청 쏟아졌거든요. 예.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보통 얘기를 했었죠. 금요일 날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 어제는 그걸 좀 소폭 만회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소폭 만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동반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는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가 매수세도 분명히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여당에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조금 수정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기대 때문에 이제는 좀 상승했던 부분이 있는데 근데 상승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런 이유는 시장에서 뭐 따끈따끈한 거죠.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 대통령실에서 방금 발표했거든요. 예. 이거는 뭐 하루 이틀 주식이 변동폭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발표했던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뭐 이거를 뭐 변동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다. 예. 이렇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그럼 뭐야? 그럼 세제 개편은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건가? 라는 것 때문에 약간 또 실망 매물이 조금 소폭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상승폭을 좀 줄여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시장에 맞물려 있고 지금 주식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역시나 세제 개편안이 과연 그 정부 안대로 그대로 이제는 국회에서 통과가 될지 아니면은 수정해서 통과가 될지 요게 아마 큰 관심사예요. 기관들도 이거에 주목하고 있고 예. 외국인들도 이거에 주목하고 있다 보니까 제 개인적 생각은 좀 심하지 않았나. 예, 대주주 50억 원에 10억 원으로 사실 강화한다는 부분은 예. 사실상 연말에 가서 양도세 폭탄 회피 물량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미미하다, 시장에 미치는 미미하다는 건 맞습니다. 네. 뭐 미미한데 문제는 심리거든요. 투자자의 심리에 큰 영향을 주다 보니까 예. 인정할 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주주에 대한 강화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기업들에 대한 뭐 법인세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는 배당 소득세 분류과세도 사실 배당 성향이 40% 넘어야지만 된다. 많이 없습니다, 우리 기업에.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는 조금 너무 시장에서 5,000피 간다고 얘기했는데 야 역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다 보니까 예. 투자 심리가 좀 냉각되는 분위기가 좀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은 아마 정부의 고심이 좀 필요해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예, 예. 평론가님의 어떤 이제 의견까지 덧붙여 주셨는데 이 부분도 좀 짧게 짚어보면 뉴욕 증시도 네. 고용 보고서가 발표된 후에 급락했다가 또다시 네. 반등을 했거든요. 좀 짚어주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 예. 고용 보고서가 안 좋게 나왔어요. 네. 그랬더니 이거 시장이 좀 악재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는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연준에서 그러면 금리 내리겠다. 다음 달 아마도 9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제 시장의 평가가 나오면서 예. 야 그러면 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투자 시장에서는 장점이거든요. 호재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뉴욕 증시가 떴고요. 예. 또 하나가 이제 매파 성향이 있던 연준 위원 한 명이 갑자기 탈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둘기파적인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는 연준 위원을 아마 선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마지막 하나는 시장에선 잘 못 보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예. 그게 뭐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뉴스를 통해서 이제 보셨을 겁니다. 외신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관세로 인해서 벌어들인 수익 이거를 국민들에게 배당하겠다. 야, 엄청나게 배당하는 할 수 있겠다. 예. 그럼 어떻게 일을 합니까? 돈 풀리잖아요. 돈 풀리면은 당연히 미국 국민들은 그거 가지고 소비를 하게 되고요. 소비하게 되면 유동성이 증가되면은 주식시장, 금융투자는 뜰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거 가지고 또 투자하신 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슈가 또 나오면서 이제 뉴욕 주가가 이제는 상승하는 모멘텀을 지금 탔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김정관 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협상 타결이 되면서 우리 기업의 단기적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예, 저는 큰일을 했다라고 봐요. 예. 사실 이게 여왕구 통상본부장, 교섭본부장이 이제 현지에 가 있었고 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가 있었는데 예. 사실 이게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 대한 기대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는
통상의 전문가는 아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예상을 깨고 너무 큰 일을 해내셔갖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환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예. 그래서 큰 역할을 하고 큰 짐을 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잘하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예. 한국에 와서 이제 기업인들과 만나서 얘기했던 것이 그런 거죠. 단기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제 해소를 시켰다. 하지만은 이제는 기업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디테일. 예. 이제는 디테일이 그렇죠. 남아 있다. 그래서 큰 틀에서 합의를 했지만은 프레임워크라고 보통 얘기하죠. 큰 틀에서는 얘기는 했지만은 이제는 대표적인 이런 거죠. 3,500억 불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 디테일한 거 예. 언제 어디서 어떻게 투자할 거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디테일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그 디테일적인 부분에 대한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 품목 관세인데 이것이 이제 이달 중순 정도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최애국 대우를 받겠다 이렇게 이제 협상을 했지만 이것이 곧 크게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이런 정확히 좀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최애국 대우를 받았는데 예.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느냐. 그렇게 뭐 좋지도 않다. 이런 네. 이유가 최애국 대우는 일단 다른 나라보다 더 높게 받지는 않는다, 관세율을. 한마디로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15% 관세 내리면, 반도체 관세 내리면 우리도 똑같이 그만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최애국 대우인데 근데 우리가 최애국 대우를 받아도 우리에게 뭐 유리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 그러면 예.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는요, 수출이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직접 흐르는 것도 있지만 수출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후보종 작업을 위해서 이제는 동남아 쪽, 특히 대표적인 게 뭐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쪽에 가서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는 후보정을 해서 거기서 완제품 만들어서 미국 쪽 수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최애국 대우를 받아도 동남아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관세율이 낮아지지 않는 이상 그렇게 이제는 도움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가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또 많이 수출되는 곳이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지금 미국이 아직 관세 협정이 되지 않았거든요. 지금 이제는 90일 유예로해서 30% 관세가 책정되고 있는데 반도체를 과연 어떻게 또 미국이 중국 쪽으로 할지. 왜냐하면 우리는 반도체를 또 중국에 수출해서 중국에서 그걸 또 완제품 만들어서 기기 만들어서 IT 제품 만들어서 미국 쪽으로 팔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중국과 동남아 쪽 관세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이제는 반도체 수출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연장선에서 이제는 뭐 최애국 대우를 받아도 우리에게는 뭐 유리하지가 않다. 아니면은 뭐 크게 영향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건 중국 시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물론 중요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중간재를 많이 수출합니다. 중국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미국이 어떻게 관세를 책정하에 따라서 우리의 수출의 경쟁력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중국과의 관세 협정이 잘 마무리되고 낮은 관세율로 된다 그러면 중국은 더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미국에 팔기 위해서 계속 만들어내겠죠.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많이 수출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이제 관세 협정이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될 그 다음 순서라고 좀 판단해 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도 여러분 뭐 우리나라 관세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끝이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없고 예. 중국과의 관세가 어떻게 되는지 미국과의 관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원시원한 해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